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부 부총리 자문관으로 있는 박승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럼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 얘기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왜 변화라는 게 현장에 있으면 감지하기가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1900년도 미국의 맨하탄의 중심가인 오번가의 광경입니다. 도로 광경.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1913년도의 광경입니다. 왼쪽은 대부분 마차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 마차가 길거리에 다 있습니다. 잘 보시면 차가 한 대 정도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마차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미국의 경제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아니 마차가 다니는데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이 도로를 혼잡스럽게 한다, 또는 위험하다. 그래서 각종 규제 내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13년도에 이제 도로 광경을 한번 보시면 이게 다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아주 정확하게 이제 예리한 눈으로 보시면 마차가 여기 하나 정도 보입니다. 여기. 그 정도. 말 같은 게. 대부분이 이렇게 한 13년 사이에 채찍을 쳐서 앞으로 진행되는 운송 도구인 마차에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로 바뀐 겁니다. 불과 13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로상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디지털 시대라는 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는 아날로그 내지는 전통적인 어떤 그 체제 하에서 생활을 하던 그런 것과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과 AI 시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전의 사례를 보자면 이러한 마차와 자동차의 전환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변화하는 게 힘듭니다.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진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를 하자고 그러면 그거 따라가기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차를 고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당시에 마차를 운송수단으로 내지는 마차를 고집했던 사람들은 그 사업이나 그러한 그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지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갈수록. 근데 그 변화를 택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차를 택할 것인지 변화를 택할 것인지는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을 한다든지 변화를 해야 될 때는 미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고 대응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래 사고를 했을 때 미래는 한 가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영어에는 복수로 씁니다. futures.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게 문법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래학계에서는 미래는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미래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를 써야 된다고 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문서에는 미래를 얘기할 때 퓨처는 복수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사고로 했을 때 이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미래를 얘기할 때 그냥 미래를 생각하느냐? 돗자리를 펴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줄 알고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연히 미래를 예측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우리가 그 근거 내지는 하나의 단수로 채용될 수 있는 것은 잘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들입니다. 가령 인구, 그 다음에 반도체 집적 기술 같은 거. 이거는 쉽게 변하지 않고 어느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인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금방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해임 기간이 있고 애들을 길러서 이렇게 사회에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쉽게 인구 구조가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또 추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인구라든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고쳐가면서 미래를 예측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구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민족과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발생되면 깜짝 놀라는 그런 민족의 앞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도산 아카데미에 걸려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들에도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민족이 흥할 수밖에 없다는 아마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준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학적인 또는 어떤 근거나 입증이 될 만한 것들은 단서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미래는 지금 불확실하게 지금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얘기는 확률적으로 비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 사회에서 불확실성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미래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사회, 불확실성 사회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 것 같으면 코로나19 여러분 이제 잊었습니까? 요즘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니까 다 잊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3년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무려 3년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질병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라든지 어디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 불확실한 것이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경사가 있는 그래프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미국에서 저 그래프는 굉장히 익숙한 그래프죠. 초기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전 세계에 띄워놓은 발발 지역 그런 통계들입니다. 여기 보면 걸린 사람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백신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미 거의 대부분 많이 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 세대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자, 그래서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전쟁 중에도 학교는 열렸습니다. 전쟁통에도. 근데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폐쇄되고 그 기간이 무려 꽤 된 거죠. 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모두 다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고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일정한 기간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어떤 특정한 날은 학교 교실 수업을 하게 하는 그런 온 오프라인,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어느 주는 또는 어느 날은 학교에 가고 하는 이런 혼합된 형태로 학교가 운영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뉴노멀이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또 많이 쓰였습니다. 뉴노멀, 새로운 뭐 상태에서 뭐 정상적인 상태, 뭐 새로운 상태, 새로운 세계 해서 뉴노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온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학교 수업을 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런데 이게 말로 듣기는 좋은데 이게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불만들이 많았을 때입니다. 원래 학교 수업의 강경을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앉아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강의식 구조입니다. 학교 공간. 근데 이제 1350년경의 학교 수업, 교실 수업의 사진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들은 이 시대에는 귀족이나 성직자들 같은 일부 제한된 신분의 사람들만이 교육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는 성직자들이 이제 수업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숫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20명 안쪽이겠죠. 한 15, 20명 안쪽 이런 분들이 제한된 분들이 이제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귀족들은 더 소수로 수업을 받겠죠. 개인 가해를 하든지. 자, 이거는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이 그 이전에는 교육이라는 게 일부 제한된 계층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아주 고급 어떤 그 문화였습니다. 교육을 배웠고. 왜냐하면 그때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계층이 있었고,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떤 공부나 유희나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던 거였는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민사회가 이제 커지면서 첫째는 어린 아동들은 어디 맡겨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있고 맡겨서 어디 모여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공간, 수업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옆에 딱 보시면 왼쪽은 공장입니다. 오른쪽은 교실입니다. 이 책상 배치를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배치하고 오른쪽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배치가 거의 같습니다. 이제 학교가 이렇게 이제 처음 구성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대식 학교들이. 자, 숫자입니다, 숫자. 저희도 어릴 때 2부제 수업을 하고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연 100만에 이를 정도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동들이. 근데 지금은 한 해에 몇 명 정도 태어납니까? 30만이 안 됩니다. 70만이 이미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한 반에 68명, 70명, 거기 또 2부제, 오전 수업 반, 오후 수업 반 2부제로 돌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숫자만 이제 다를 뿐이지 거의 학교의 공간 배열은 비슷합니다. 자, 이게 2023년도의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공간에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책상의 간격이 늘어난 것,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강의하는 칠판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하는 이 공간은 그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자, 그러면 교육이라는 전달 방식 자체도 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15명에서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학교 교실이 설계됐고 학생 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식으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15명에서 25명 정도의 학생을 데리고 수업을 합니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겠습니까? 평균 개념을 가지고 하겠죠, 대체적으로. 15명에서 25명 각각을 대상으로 수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제한된 수업 시간. 그러면 대체적으로 중간 정도의 학생들 수준을 잡아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지게 될 것 같으면 가운데 있는 많은 학생들이라고 생각되는 이 중간 정도의 학생 수준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달합니까?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5명, 25명. 그 이전에 60명, 70명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중간 정도의 학생 수준으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학생들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걸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좀 속도가 느린 학생, 어떤 학생들은 빠른 학생, 또 어떤 학생들은 또 공부가 싫은 학생, 다들 학생들이 다른데 동일한 것을 평균 개념으로 전달을 하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성취 수준이 높은 뛰어난 학생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시해. 여기에 못 따라가는 이 학생들은 따라가지도 못하네. 선생님 자꾸 진도만 나간다.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불만들이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대로, 떨어지는 학생은 떨어지는 학생대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의 방식입니다. 교육 방식이. 자, 그러면 발생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선생님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업 어떠냐 했더니만 여기 나온 게 이제 이런 답변들입니다. 예년 수준으로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못지않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답변이 학생들이 수업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러니까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나는 수업 진도를 나가는데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전 학년에서 이미 배우고 지금 우리 학년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 학력이 지금 이게 제대로 안 갖춰지고 지금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고질적인 어떤 학교 사이의 문제 중 하나가 학생들이 잔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강의가 재미가 없고 실증이 나고 좀 시시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하품부터 나고 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들어눕는 그런 기본적인 사람 습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오면 대부분이 자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게 굉장히 사회 문제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학교는 잠자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학교에서 잠을 잘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잠을 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다 많은 숫자들이 교실에서 그냥 수업 시간에 자버리는 이런 문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제기되는 큰 문제의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기된 원인 중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는 방식입니다. 공부하는 방식, 또 가르치는 방식.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이제 전통적인 학습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이고 전통적인 방식은 뭐냐면 일직선상으로 가는 건데
A, B, C, D, E 나가는 거는 만약에 수학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수학 1단원을 배우면 2단원으로 넘어가고 2단원을 마치면 3단원으로 넘어가고 3단원을 마치면 4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진도가 단원별로 착착착 넘어갑니다. 자, 거기서 수학 같은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학년에 여러 단원이 있는데 그중에 한 단원을 놓쳤다. 그리고 그 다음 단원에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제 늦게 되든지 어렵게 됩니다. 그게 서서히 쌓이고 1학년에서 상당 부분을 놓치고 2학년 올라왔습니다. 2학년에서 확 따라잡는 약간 쉽지 않습니다. 3학년에서 또 쌓이게 됩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 수학 같은 과목에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못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중학교 딱 올라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딱 펼치는데 나는 새로이 수학을 공부할 거야 해가지고 본다고 해서 그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수학을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어렵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놓치면 중학교 2학년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자, 고등학교 지나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못 따라가게 되면 저라도 졸리게 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자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개인적인 속도, 공부하는 속도라든지 수준이 다른데 선생님은 또 규정된 이 교육 과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못 따라가게 되면 선생님 따로, 학생 따로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육 구조가. 그래서 배우는 방식에 있어서 그게 아니고 학생의 현재의 기본 지식 수준이라든지 글을 읽는 속도, 그리고 문제를 푸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별로 개별화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평균 개념으로 진도를 나가는 수업으로는 이런 잠자는 학생들을 벌떡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런 학생들마다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선생님이 혼자인데 15명에서 20명 학생들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 단서를 줬습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휴대폰을 열면 검색을 한다든지 그런 광고는 여러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개별 맞춤형 광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 이제 교육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현재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지식 수준, 속도, 그리고 기존에 검색했던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각각의 다른 문제들 또는 다른 진도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 학생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만약에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을 공부해 나가는 진도의 흐름입니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1단은, 그 다음에 2단은, 3단은, 4단은, 5단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개별하는 수업에서는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순서를 최대한 나의 직전 공부 상태에 맞춰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게끔. 그게 이제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평가. 평가에 대한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평가는 굉장히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사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평가를 한 가지로 딱 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평가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준화된 시험의 문제점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여기는 뭐 동물들이 다 다양하죠. 물고기도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한 가지
시험을 내겠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누구에게 금메달을 줄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 금메달을 줄 건데 그 금메달을 받을 사람은 저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 금메달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겠습니다. 이것과 표준화된 시험으로 모든 학생을 한꺼번에 평가를 하는 것은 비꼬아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흥미가 다 다른데 동일한 종류의 시험을 속도전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험이냐 했을 때 그렇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목표에 나무에 올라가려면 뭔가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으로. 그러니까 학원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중간 정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나에게 맞는 공부를 또는 맞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원을 찾는 거고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학원을 또 보내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공부 잘하는 학생도 학원을 가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계 부담으로 다 오게 되는 거죠. 요즘 학원 비쌉니다. 굉장히.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학원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과잉 광고를 하는 거죠. 불안 마케팅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더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 뭐 보면 뭐 이런 과잉 광고들 또는 가장 광고들이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그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효과들로 이런 사교육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사회에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의대에 왜 그렇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왜 로스쿨에만 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뭐를 가지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게 몰리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회, 내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뭔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 발견을 하거나,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는 뭐 탐험가, 과학자, 우주를 뭐 가는 뭐 이런 사람들 얘기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마침 미국 같은 경우 나사 같은 데 해가지고 우주 탐험으로 간다 이런 걸 뭐 사람들이 나올지언정 예전처럼 이런 그런 답변이 나오기보다는 지금은 직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과 직접적인 연계되는 그런 직종 내지는 그런 학과로.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거의 정점을 찍을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니까 장기,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걸로 이게 벤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돌려보게 되면 이제 장기 예측입니다. 한 100년 정도 예측을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이제 앞으로 한 7, 8년, 길어봐야 10년 이내로 그때까지 인구가 피크를 찍고 그다음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벌써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벌써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또는 저희가 들었을 때 100만 명 시대에서 지금 30만도 안 되는 시대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 인구는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한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점이 한 2032, 3년 정도로 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Q는 A하고 가로 TFLK라는 게 뭐냐면 경제학에서 국가의 부를 산정하는 척도입니다. 함수입니다. 그 함수의 요소는 뭐냐면 L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사람에 관한 거. K는 자본. 그리고 T는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섞여가지고 활동을 해서 국가의 총체적인 총생산이 이제 되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가별로 경제력이 뭐 메디니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에서 딱 보시면 인구가 이제 줄어들, 그것도 생산 활동에 나서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이제 한 뭐 60 전후해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인구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시기에 이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체가 기본적인 파이를 자꾸 키워가야 이제 국가가 또 부강해지고 우리 경제적인 삶도 괜찮아지고 하는데 자꾸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미래학자, 이제 짐 데이터 미래학자 교수님이 우리 미래를 예측할 때 한 4가지 종류의 미래를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가다가 추락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다양한 4가지 종류가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올라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인구가 확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또는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연금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계속 이 나라가 잘 살고 생산이 활발해야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연금도 적정한 기대 수준에 이렇게 막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인구가 확 줄어들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저산식으로 보게 되면 노동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화살표를 다시 위로 확 바꿀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내려가다 확 위로 올라가야 나라도 부강하고 개인적인 삶도 좀 여유롭게 되게 되는 그런 사회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화살표를 위로 확 끌어올릴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디지털 교과서 뭐 인공지능 시대를 강조를 하느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우리 국가의 총체적인 어떤 이 총생산성이라든지 국가의 국부가 추락하지 않고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확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외부 변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인구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100명 가까이 그 장기 예측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인구가 뭐 최하단면은 뭐 아주 낮은 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100년도 정도 되면 이렇게 이 구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지금 우리가 출산율 자체가 0.78 이런 상황이니까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유럽에서 가장 또는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지금 프랑스가 한국보다 훨씬 출산율이 높습니다. 출생률이. 우리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국가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확 줄어들고 있죠. 기술은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에 혹시 뭐 인공지능이라는 챗GPT 같은 뭐 그런 강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술은 하루가 모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하루가 모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태어나나 그 인구 태어난 그 숫자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 그래프를 다시 올리는 그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기술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술은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이 상황을 한번 이 문제를 개선 내지는 해결을 해보자 하는 시도가 이제 이 디지털 전환 내지는 AI 디지털을 가지고 교육을 한번 바꿔보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한국 사회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교실의 분위기가. 교실에 자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죠. 자는 현상.
자는 현상이 발생되고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선생님들의 말씀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새로운 걸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숫자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그래서 교육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학생들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짐작해봅니다. 제 머릿속에 또는 제 마음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시험 자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는 가끔씩 시험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옛 체제, 그러니까 예전 1350년대의 그런 교육 또는 교실의 환경 또는 산업혁명 시기의 교실의 환경, 그 다음에 2023년도의 교실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다양한 예전에 마차 타고 다니다가 지금 자동차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자동차에서 지금 무인차로 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도 그 흐름을 이제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기술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인공지능 챗GPT 보시면 아시겠죠? 챗GPT에 여러분이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동일한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인공지능도 나의 지식 수준 또는 나의 현재의 상태 또는 관심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감안을 해서 좀 학습 환경을 다르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아까 전에 동일한 거 평균적인 개념을 주게 되면서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학생들마다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즐겁게 졸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이 학생들 수준에 맞는 수단을 교육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대로 뭐 좀 더 해주고, 좀 못하는 학생들은 멘토링도 붙여서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인 학생들은 좀 더 자기가 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재미나는 것도 넣어주고, 그게 선생님이 좀 격려도 해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모델에 넣어서 이 방향으로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졸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회,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도태되지 않고, 그리고 학원에 그렇게 가지 않고. 그 기본적인 관념은 기술과 인간이 협력하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그러면 선생님의 기능을 좀 바꿔서 선생님이 인공지능이 선생님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 하도록 해주고,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모델을 좀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터치, 하이테크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선생님과 인공지능이 같이 서로 잘하는 것을 해가지고 서로 콤비를 잘 맞춰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그래서 교실을 변화시키는데, 그 교실의 변화 속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게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그 이름으로 그 속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좀 더 재미나게 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교육도 하고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지 않고 재미있게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끌고 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은 좀 더 자기주도적인 학생으로
바꿉니다. 왜냐? 옆에 인공지능이라는 선생님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항상 키기만 키면 챗봇이 탁 뜨면서 오늘 어때? 뭐 그런 질문도 하고 뭐 멘트로 이러고 하고 이게 인공지능 기술 갈수록 발달하기 때문에 음성으로도 됩니다. 글자로도 되고 이런 기술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학생이 선생님 말고도 스스로 인공지능을 하고 같이 둘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은 기존에 그 15명에서 25명의 학생을 놓고 계속 강의하고 설명하고 하는 그런 역할에서 이제 학생들을 강의와 설명을 가능하면 인공지능 교사들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또는 잘하고 못하는 걸 구분해서 토론도 이끌어가고 프로젝트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면 격려도 하고 그게 이제 사회 정서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허약한 편이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이제 물론 더 이제 저희 윗 세대는 더 했겠지만 갈수록 이게 이제 학생들이 한 가정에 한 명씩 이제 태어나다 타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중국 같으면 소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우리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학습 디자인으로 학생들이 어떤 거 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학습을 이렇게 학생들이 맞춰서 이제 추천도 해주고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단순 전달형 그런 기능 역할을 시간을 확 줄이고 학생들을 데리고 심리적으로 좀 도닥거리기도 하고 잘하는 거 격려도 하고 모르는 거는 있으면 이제 다시 한번 설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회 정서적인 멘토나 학습 디자이너로 이제 교사의 역할이 좀 바뀌게 되는 그걸 이제 저희가 도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러 모델 자체가. 그 수업 자체는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챗봇하고 또는 인공지능하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애들이 딱 데이터 결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걸 기점으로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든 흔적이 분석이 돼가지고 선생님에게 제공이 됩니다. 대시보드로. 그럼 선생님이 그걸 보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것만 딱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론을 붙입니다.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학생의 수준이 다 다르지만 그 수준이 다른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그러면 그 수준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적 수준이 좀 빠르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흥미로운 사례를 들고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그건 굉장히 격려해 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뭐 성공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공부를 잘하면 월급쟁이가 많이 됩니다. 저도 보게 되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 하루 한 달 월급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 저희 친구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 공부를 못했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업을 토론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학생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상황에서 토론과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수업을 바꾸고 가는 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그 선생님의 역할도 바꾸고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게끔 티칭 모델을 바꿉니다. 러닝 모델, 그러니까 가르치는 모델, 배우는 모델을 바꾸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수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교수법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제 이게 사범대학 교육학과 같은데 또는 사범대학 하면 배우는 게 교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가르치는 법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법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강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은 집단 학습이고 여기는 개인 학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논문을 쓴다든지 실험을 할 때 이제 탐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쪽 영역은 설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런 강연이라든지 수업 시간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 집단 학습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수용 학습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걸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이제 강의입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게 어디서 효율적이냐 하면 군 교육기관입니다. 군에서는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일한 내용을 거기 수업을 받는 병사들, 장교들에게 공통된 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설명식 집단 학습이자 설명식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표준화된 학교 공간에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중진국이었을 때는 뭐 우리가 공장에서 뭘 만들어낸다든지 해서 만들어내면 규격품을 KS 규격품을 동일하게 쫙 크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식 교육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다 산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게 됐습니까? 부가가치 있는 걸 만들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걸. 그 새로운 거는 여러 사람을 놓고 설명식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학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강의식 방법. 그럼 어떤가요? 탐구적 방법이나 탐구적 방법, 새로운 거. 남이 안 하는 거, 새로운 걸 해야 거기에 새로운 산업이 붙고 거기에 자금, 돈, 모든 사람이 덤벼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강의식 방법들을 자꾸 이제 다른 면으로 이렇게 다원화시키는 겁니다. 개인 학습도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집단 학습이라 하더라도 탐구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세미나나 프로젝트나 토론이나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기존에 설명하는 시간을 줄이고 저쪽 시간을 늘릴 수 있게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설명하는 시간을 줄여주도록 만들어진 모델이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학습 모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혁신이 되는 겁니다. 기계는 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교사보다 못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뭐 성인들이 이미 다 배운 사람들은 뭐 인공지능 옆에 와서 해주면 되겠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격동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집에서 부모님 말씀도 이게 참 이게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 이 격동의 시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사만큼 이 학생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주도의 수업 혁신이 돼야 되고 교사의 수업만큼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그 교사가 15명에서 25명 사이를 하나하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데 그게 안 되니까 옆에 인공지능 보조교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교사가 개별화된 수업이 안 되면 대안으로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을 가지고 제2의 교사, 인공지능 교사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AI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교과서 속에 이제 인공지능 튜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기존 선생님도 있지만 또는 기초 학력 전담 교사라든지 멘토링을 붙여서 그걸 끌고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교육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 속에 들어가는 단계가. 처음에 누가 이 얘기를 딱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학습이 되려면 처음에는 제가 이 얘기한 게 머릿속에 어떤 그물망 같은 데 딱 얹혀져야 됩니다. 그 말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얘기했던 어떤 말이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잔상에. 기본적인 게 이게 공부를 한다든지 학습이 되려면 제일 하단 계층에는 일단 저 사람이 한 말을 제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학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해하는 단계가 기초 단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초, 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시간이 그게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다음 응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런 기억하고 이해하는 그 시간에 대부분의 수업 시간을 써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고차원적인 거 응용,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의적인 걸 새로 만들고 하는 이 고차원적인 데는 시간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수업 시간은 45분에서 50분 사이 이렇게 1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많은 시간을 설명하는 데 다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 설명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이런 낮은 단계의 기초 초기 단계에 있는데 여기 시간을 다 보내게 되면 위쪽에 토론하고 새로운 걸 끄집어내고 만들고 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단계의 기능들을 인공지능이 맡고 그 인공지능이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윗부분을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하도록 협업 구조를 인공지능과 인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협업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이 모델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다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교육부에서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이 아시아 교육협회에서 연구해 이 중등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한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런 선례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시사점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우리가 바깥에 나와 있는 고급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분석 기술이라고 러닝 애널리틱스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학교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붐이 불었죠. 챗 GPT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학교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학습 분석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이런 AI 디지털 툴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쓰는 선생님들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기술에 앞선 선생님들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이 실험을 해보니까 대시보드를 줘가지고 학생이 15명에서 25명 사이 공부하는 그 정보를 분석을 해주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활동 상태를 파악을 잘 상적이 되니까 학생하고 선생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밀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이 뭘 어려워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학생과 대화가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내가 어려워하는 애로사항을 잘 긁어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적절하게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AI 기반으로 학습을 학생들이 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교실 수업에서 그걸 활용해서 둘이 함께 이렇게 학생의 경험에서 두 개가 함께 결합되어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런 인공지능 교과서 또는 인공지능 튜터와 선생님의 토론 내지는 모르는 건 설명해 주는 아주 선생님의 그 리더십, 학교 수업 시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생님이 액티브한 적극적인 선생님의 수업하고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학생이 격려도 되고 공부에 대한 동력 내지는 동기부여도 되고 학력 향상도 잘 되더라 하는 게 그게 사실 결론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애로사항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공지능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또 새로운 업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시스템이 인공지능으로 다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또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부담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문제. 네트워크가 빵빵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된다든지 또 이제 들어갈 때 원패스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암호가 몇 개가 많이 한 두세 단계로 된다고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그거 모릅니다. 외우기가 쉽지 않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행정 업무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암호를 모르겠는데요, 못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애들이 뭐 초등학교 한 4, 5학년들 이래버리면 수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애들이 뛰어놀다가 막 액정을 깼다든지 해가지고 막 해수하고 뭐 그걸 다시 고장을 수리를 해서 다시 준다. 이게 만약 선생님이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 저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걸림돌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줘야 이제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조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패턴을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선생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선생님의 그 교육이 결합이 돼가지고 되니까 그 수업의 학교 교실의 그 반의 성적 향상이라든지 이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행동을 바꿔줘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기술 따로, 선생님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수용할 수 있게끔 선생님 설득하고 선생님 직접 사용을 하고 연수를 받아서 재미있고 선생님 완전히 그걸 알게 되면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연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마차에서 자동차로 왔을 때와 똑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못 하다가 자동차 운전을 운전 교습소에서 한 2주 하면 이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처음에 자동차 운전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한번 몰기 시작하면 그냥 웬만한 거리도 끌고 나갑니다. 걸어 다니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뺏어 놓으면 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꾸 UX나 UI가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자꾸 사용이나 사용 이 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오락하는 데 있는데 하지 말고 게임하는데 가능하면 같이 공부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접목을 해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2월 23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은 AI 디지털 전환을 해서 그쪽으로 간다. 일단 발표를 하고 기본적인 수업 개념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댑티브 러닝, 그러니까 서로 인공지능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반응하는 일방향으로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면 물어보고 답변하고 챗봇도 답변하고 하는 인터랙티브하게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모르면 내 수준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 다른 개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그 반응들, 나의 공부하는 흔적들이 데이터로 다 쌓여서 분석이 되는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 친화적으로 기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이나 삼성이 경쟁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친화적으로 손에 얼마나 가장 매끈하게 잡히는지 그런 것처럼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화면이라든지 진도 나가는 이 하나하나가 학생 친화적인 학생에게 맞춰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입찰 공고가 아마 나갈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조만간에 8월 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공부를 학생들이 하게 되면 다 이제 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다 남습니다. 그게 맞아.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데이터 흔적이 다 남습니다. 그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석을 해서 선생님에게 대시보드로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 반에 있는 15명에서 2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런 습관들, 행태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이제 대시보드 신경을 써가지고 선생님에게 꼭 필요한 한 20개 이내의 정보를 세련되게 해서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은 에듀테크 랩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몇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한 걸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를 가지고 토론을 써요. 토론과 프로젝트. 끄집어내는 교육을. 일단 그때부터는 수학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원리를 학생이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삼각함수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아니, 그러면 외워가지고 되는 것하고 그 원리를 학생이 설명할 수 있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학생이 스스로 증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 수업으로 이끌어 가려고 선생님들은 계속 설득하고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범대학에 그런 교육을 배우지 않아요. 교대에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토론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또는 좋아하는 소프트웨어를 쉽게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제한, 계약상의 규제 사항들을 대부분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계약법도 좀 고쳐주고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서 쓸 수 있게끔 다양하게. 그럼 수업이 더 다양하게 다이내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준다고 학생이 잘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수업할 때 평균적인 개념에 있는 학생들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AI 디지털을 있건 없건 상위권 학생들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에 능한 애들이니까. 근데 하위권이나 좀 늦은 학생들은 가게 되면 또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게임 요소도 들어가고 하면 또 재미있어서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스스로 잘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초학력 전담 선생님도 계시고 멘토링이 붙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딱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딱딱딱딱 나오면 거기에 이제 교사대 대기 발령하고 있는 그런 분들 또는 교사대 학생들 3, 4학년들이 이제 거기에 붙어서 이제 멘토링. 여러분 이제 그 서울론 보시면 그 유사한 모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멘토가 하나씩 붙는 거죠. 4, 5명 앞에. 5명 앞에 하나씩 이제 붙어서 대학생 형이나 누나들이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려면 산업이 형성되고 기술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따라가고 있는데 에듀텍 쪽은 기술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공지능 기술이 그렇게 고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산업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시장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에듀테크 기술 개발하고 산업 진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우리도 쓰고 저개발 국가들 지원도 해주고 뭐 영국 같은데 그걸 잘 사는 나라에 팔아서 우리 시스템 그쪽에 접목할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 저희가 2월 달, 3월 달에 영국 배트쇼에 가니까 영국 교육부 장관이 뛰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 성공하면 우리가 좀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델입니다. 기술이 아니고 저희는 모델로 가는 거고 대부분의 지금 사교육 업체라든지 국제적으로 글로벌 컴퍼니들은 다 B2C 모델, 그러니까 기술로 접근하는 것이고 저희는 모델로 접근하는 겁니다. 모델 속에 기술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듀테크 랩 같은 경우는 학생들 이제 리뷰를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못 따라오고 이해 안 되는 것도 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수업 방식 변화가 가장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운전 방법을 바꾸라고 그러면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운전 스타일을. 내 수업 스타일을 바꾸라고 그러면 그거 쉽게 되겠습니까?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매 절차도 간소화 이미 했고, 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싱킹 워크숍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부르고 선생님들 부르고 학부형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저기 성수동 아시죠? 여러분 성수동 좀 가십니까? 해화동과 성수동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예. 성수동에 가면 아주 핫플레이스들이 많습니다. 핫플레이스. 거기 딱 그 가운데 딱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 학생들도 다 불렀습니다. 학부모도 부르고 교사도 부르고 해서 어떤 디지털 교과서를 원하는지를 여기서 서로 디자인 싱킹으로 막 그림도 그리고 뭐 다 발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런 수요자들, 학생 수요자들, 학부모 수요자들, 교사 수요자들 다 저희가 한 번씩 다 의견들을 이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주는 게 그럼 어떤 게 교사에게 갑니까? 이런 게 갑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 분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학생들 학습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그냥 기존의 감으로만 수업하는 거하고 다른 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런 흔적들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부 안 하고 문제를 뛰어넘는다든지 그 과목을 몰라가지고 제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이제 학습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요걸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주게 되면 훨씬 낫죠. 감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학생 개개인에게는 또 기분이 오늘 뭐 우울하니 좋니 뭐 이런 것도 아이콘도 띄워주고 이제 학생들 좀 재미있게 그런 것도 요소들도 좀 넣고 이런 것들이 한 20가지 정도를 세련되게 대시보드를 딱 지박적으로 해서 선생님에게 매일매일 이제 이 시스템 내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해서 디자인 싱킹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코스웨어 활용을 해보니까 이제 지금 좀 낡은 버전의
그 AI 디지털 소프트웨어 내지는 그 코스웨어들을 사용해 보니까 느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들을 요구사항들을 다 빼곡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한번 실험해보고 사용해보고 그리고 어떤 게 더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여기 기능별로 이제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다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요게 이제 요 부분은 요거는 지금 연수 기간 중에 선생님들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 요 한 것들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서 한 거고 지금 지난달 25일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씨앗 선생님이라고 해서 좀 더 다른 선생님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선생님들을 이제 교육 내지는 모여서 이제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터치 교사단이라는 겁니다. 터치는 이제 아까 전에 하이 터치, 하이테크 했을 때 터치는 건 좀 가까이 다가가서 사회 정서적인 역할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터치 교사단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하이테크는 인공지능을 쓰는 거니까 그다 하이테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25일부터 이제 모아서 이렇게 이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이제 이렇게 사용해 보기도 하고 이제 불만들 이제 적어 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트 캠프 형식으로 하는데 이 교육을 교육부에서 하게 되면 옛날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민간 교육훈련 전문기관에서 이제 맡아서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트캠프는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몇 개까지 이게 토론하고 뭐 먹어가면서 이렇게 뭐 만들어내고 하듯이 이제 그런 형식으로 취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주 이쪽에 능한 분들. 그리고 이제 민간 교육기관에서 하고, 그 교육부에 있는 그 어떤 교육 관료라든지 장학사, 장학관, 연구소, 연구관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이제 이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의 400명은 선두 그룹에서 이제 끌고 가실 선생님들이고, 나머지 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 이제 이 선생님들 한 16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 16만 5천 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을 2025년도부터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런 연수와 사용을 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뭐냐면 수업 방식을 이제 아까 전에 바뀐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한테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토론을 어떻게 끌어내는 수업을 할 것인지 하는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 연습을 이제 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고 교감 선생님이 안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이 해야 학교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관리자인 교장 교감 선생님들 함께 이제 그 연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을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강의 위주가 아니고 토론도 하고 실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게끔 IB 방식 토론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수업 방식의 혁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거 토론 수업의 연습. 그 다음에 하이터치 하이테크 모델대로 능수능란하게. 우리 운전을 마차 몰다가 운전 연습에서 운전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배우는데도 한 2주 하면 충분하거든요. 이미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선생님이 인지하고 있을 것 같으면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운전을 연습하고 운전을 하는 거지 운전대 앞에 있는 그 내연기관의 구동장치를 물론 하면 좋지만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전 연습, 신호등 보고 그 도로교통법 보고 운전하는 연습만 하면 내 목적지에 차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 내연기관 속에 있는 기계 구조를 알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도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 자체는 그 기술적인 것은 대부분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 하는 거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데이터 보고 학생들이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걸 가지고 수업만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여기서 잘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대학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국가적인 경제력 규모 내지는 뭐 국제적인 어떤 위치를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한번 좀 잘 살아보세 해서 이제 정말 우리도 한 세계 5위권 정도 올라갈 수 있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려면 제일 잘하는 데 가서 그걸 봐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동부, 서부. 동부 같은 경우는 하버드가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기 가서 직접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제 동부, 서부에 이제 뭐 버클리, 그 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학, 그 다음에 런던 대학. 그래가지고 몇 군데 하고 저희가, 학습 프로그램 교류를 맺어가지고 여기서 선생님들, 잘하는 선생님들을 거기 보내는 겁니다. 직접 보고. 거기서 프로젝트를 직접 하고 체험을 하고 다시 되돌아오라고. 그런 이제 인센티브도 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남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나라 내지 이끌어가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오도록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부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캐리스 교육학술정보원, 그 다음에 캐디 한국교육개발원, 그 다음에 니아라고 이제 옛날 같은 한국전산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EBS가 이제 다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부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도 다 이제 역할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등이 되면 남들도 우리 따라오는 거고, 뭐 영국 교육부 장관이 뭐 그냥 뭐 우리도 하겠다고 줄을 서겠습니까? 이게 처음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저희가 굉장히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하게 되면 우리 똑똑한 이 사무관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부는 도대체 한국의 교육을 어떻게 AI 디지털 교과서로 끌고 가느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금 교육부는 이전의 교육부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예를 보시면 그 이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뭐 AI 뭐 이런 걸 대부분 과학기술부에서 하거나 산업부에서 하지 교육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이게 선두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교육을 어떻게 AI 디지털 시대에 맞게 끌고 갈 것이냐, 다 대전환을 할 것이냐 했을 때 학교 급별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약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초중등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와서 배우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정보교과라고 있습니다. 코딩 같은 가르치는 거. 정보교과를 기존 수업 시간에 2배로 늘려놨습니다. 2배로. 물론 이게 이제 시수가 많다, 작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새싹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초중등 학생들한테 이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학 때 또는 그 학기 중에도 인공지능 내지는 디지털 또는 코딩 이런 걸 가르치는 별도의 수업이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에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별도 트랙으로 넣어놨습니다. 방과후 학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에도 우리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좀 부실하다는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걸 대충 이제 정비하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많이 확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되는 기관과 협조도 받고, 그 다음에 멘토링을 통해서 못 따라가는 좀 늦거나, 그 속도가 늦거나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학습자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옆에 많이 붙였습니다.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이스도 2.0이라고 해서 마이스도 고등학교 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서 수업을 능동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실습이 많기 때문에 학교 교실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동안 수업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마이스터고에도 적용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고등교육, 대학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면 지금 현재 대학교 신입생들 같은 경우 전문대학도 그렇고 사인제 대학도 그렇고 이 계량 과목이 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계량 과목은 뭐냐면 수학, 통계학, 그다음에 물리, 화학 같은 이런 이과 계통, 이공계 계통 과목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에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짜서 지금 집행 직전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AI 디지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과들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에도 한 30년 만에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한 200 몇십 명이 정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AI 융합 관련된 학과들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원이 됐습니다. 뭐 서울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대학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 학과, AI 디지털 관련 학과, 학부, 대학, 융합 프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그 다음에 AI 대학원들에서 이제 고급, 여기는 고급 AI 연구 인력들을 배출해내는. 우리 상당히 이제 AI 대학원이나 카이스트 같은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서울대 같은데, 여기서 연구 실적이 특정한 분야의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고무되어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 지금 이제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있고, 또는 아이의 답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좀 능수능란하게 또는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연령대에 따라서 기술에 접하는 그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 좀 어려워하십니다. 젊은 선생님들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에게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제 아이의 답이라는 이런 그 AI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고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장애물도 있습니다만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한국어 교육은 뭐냐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K-팝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에 나가도 한국말로 인사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서울시내 이 해화동 여기 보시면 백인 학생들, 예전에 백인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뭐 미국이건 영국이건 프랑스건 독일이건 백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 학생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한국 위상이 높아지니까 선진국에서도 많이 이제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오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한국어 시험. 그러니까 토픽 시험인데 그 토픽 시험도 시험지로 치게 되면 많이 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생이 응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앱으로 어디서든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하반기 가면 이제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학습 앱도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또는 한국에 어떤 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도 다 인공지능 디지털 관련된 앱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 자체를 AI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저런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연구 관심이 이제 로봇에다가 이제 요거는 제 사진입니다. 저 뒤에 로봇 뒤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로봇이 뛰어다닙니다. 텔레비에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는 로봇들도 뛰어다니고 저런 휴보도 뛰어다니고 하는데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기계공학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자이로스코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은 인공지능이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인공지능을 달게 되면 이제 대화형으로 되게 되면 학교에 만약에 이런 교실에 저런 거 한 두 세대 갖다 놓게 되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러면 저 친구들이 이제 조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는 미래는 변화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미래를 한번 그려보고 교육이 어떻게 갈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고 다양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챗GPT 나오면서 야,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동의를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왕 가는 마당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 또는 전문가들 내지는 그 학습을 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번에 우리도 세계를 한번 주도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노래, 뭐 전자, 뭐 이런 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을 들이고 온 국민이 덤벼드는 이 교육에서도 이제 뭐 K-팝이나 K-컬처나 우리 뭐 옛날 우리 축구는 4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올라갈 정도는 이 시기는 됐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한 새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그 홈페이지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뭐 문제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요즘은 이제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